그 한 명이서 독식하는 거고 한 명도 없으면 뭐 쌤이 다시 가서 하겠지. 돈 주고 사는 게 좀 묘하긴 한데. 좋아요. 그렇게 하면 1, 2등급 맞을 자신 있다. 아무도 없나 보네. 자신 없다. 그러면은 1, 2등급 받은 사람들만 논한 거지 뭐. 재현은 지진 안전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학습지에. 근데 지진 안전은 교재에 안 들어가 있는데 굳이 지진 안전은 따로 넣지 않았어요. 7. 정단층, 역단층 들어가 있죠. 기억나죠? 기억 안 나요? 학습지 보세요. 너네 학습지에 정단층, 역단층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따로 할게요. 따로. 일단 정단층, 역단층 자체가 교육과정 상에는 없어가지고 일단 공통된 거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교재에 빠졌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무조건 할 거예요. 무조건 했는데 시험이 났는데 그림으로 이거 만들면서 넣었어야 했는데 안 넣었네. 아닌가? 1고 없나? 너네 정단층, 역단층 있지 않아? 내가 알기로 들어가 있는 거 기억하는데? 뭐 아무튼 없으면 선생님 잘못 본 거지. 할까요? 오케이. 직관의 변화랑 판 구조론인데 바뀌기 전 교육과정에서는 몇 학년도에서 나오는지는 쌤이 지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다만 중학교 때 이미 했어요. 직관의 구조, 변화, 뭐 여러 가지 암석 생성 과정, 그다음에 판 구조, 대륙 이동설, 판 구조론보다는 대륙 이동설을 했었죠. 그래서 얘를 좀 더 딥하게 다뤄보자. 지구과학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딥하게 다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직권의 변화, 말 그대로 포커스를 이 직권이 변하는 것에 포커스를 줄 건데 되게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되게 좁은 구역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라 풍마침식 같은 또는 지형이 살짝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되게 거시적으로 변하는 직권의 변화를 다뤄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옆에 판 구조론이 되는데 그럼 직권의 변화와 판 구조론이 각각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펴보자. 자, 우선 가장 먼저 볼 거는 지각 변동. 지각 변동. 뭐 멘틀이니 외핵이니 내핵이니 하는 거는 솔직히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간접적으로 느낄 뿐이지 얘가 어떻게 변하고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100% 파악하고 있지는 못해. 하지만 지각만큼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살고 있는 땅이 지각이니까. 자, 이 지각이 변할 겁니다. 지각이 변할 거야. 그런데 엄청나게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천천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각 변동. 이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지각이 변할 건데 어떤 작용들이 있냐? 비교적 빠른 시간에 나타나는 지진, 뭐 여러 가지 분출물이 나오는 화산 활동, 비교적 느리지만 규모가 거대한 조산 운동 등이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의 경우는 나눠준 줄 알았어. 왜 얘기를 빨리 안 했어요? 어차피 뭐하는 게. 자, 직권이 변하는 거를 이제 좀 거시적으로 살펴보자 해서 직권의 변화 중에서 지각 변동을 살펴볼 거고 이 지각 변동과 판구조론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게 이번 소단원의 핵심이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각이 변형되는 작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각 변동이라 합니다. 어떠한 예시들이 있냐? 지진, 화산 활동, 조산 운동과 같은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다. 자, 그런데 지진과 화산 활동은 우리가 뭔지는 알죠. 이름만 들어도 뭔지는 알아. 근데 조산 운동 기억나나요? 이거 언제 배우는지 기억나요?
아 기억도 안 날 것 같은데. 지진했을 때 송도령도 이거 배웠나? 언제 배웠어? 고등학교 때 말고. 조산운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쌤은 좀 많이 옛날이긴 한데 옛날 교육 과정에서는 중학교 때였나? 아마 지리 관련된 부분에서 배웠던 것 같거든요. 약간 뭐 여러 가지 산맥, 뭐 로키 산맥이니 뭐 안데스 산맥이니 이런 산맥들이 만들어지는 게 뭐 조산운동이다라고 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산운동이 뭐냐? 산맥을 만드는 지각 변동인데 그 중에서 습곡 산맥이다. 어차피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산맥은 화산 활동에 포함될 테니까 화산 활동이 아닌 다른 예시로 만들어진 산맥은 뭐 보통 습곡 산맥이라고 하죠. 근데 이 습곡 산맥을 만드는 게 조산운동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화산 활동과 지진을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자면 이 화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마가 지각의 틈을 뚫고 지표로, 즉 지상으로, 반드시 지상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 화산 활동입니다. 따라서 분출물이 있어야 돼요. 화산가스니 화산세설물이니 용암과 같은 분출물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 화산가스 이름만 들어도 뭐에 속하겠어요? 기체입니다. 그럼 얘는 직권으로 영향을 주는 케이스예요. 그렇죠? 물론 얘가 다시 또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 화산세설물이 뭐냐? 자, 화산에서 나오는 쪼가리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용암이나 이런 애들과 달리 뭐 마그마가 나오면서 분출이 일어나죠. 얘네가 공기 중에서 또는 물속에서 되게 빠르게 식으면 고체가 되겠네요. 그렇죠? 마그마에서 기체가 빠져나가고 얘네들이 빠르게 식어서 고체가 된다면 그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을 텐데, 뭐 화산탄이니 화산역이니 화산암이니 화산재, 화산진 이런 여러 가지 입자의 크기로 분류하는 애들이 화산세절물이다. 뭐 부르는 이름 되게 많은데 걔네들은 입자의 크기로 분류합니다. 딱히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다음에 용암과 마그마의 차이. 자, 용암과 마그마의 차이가 많이 헷갈릴 텐데, 마그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녹은 돌이에요. 녹은 돌. 그냥 돌이 녹은 것. 용암이라고 하는 건 한자만 보면은 녹은 돌 같지만, 이 마그마라고 하는 것에서 마그마에서 기체 성분이 빠진 거예요. 자, 앞에서 화산가스 얘기했었죠. 이 마그마가 있는데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의 기체 같이 들어 있어. 뭐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애들이. 걔네들이 이제 나오면서 기체 성분이 먼저 빠져나간다. 그럼 이제 용암이 됩니다.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기체 성분만 빠져나갔지 완전히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뭐 얘들 광물이 됐을 때 수분 함량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네. 근데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이 수준에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화산가스랑 용암 섞인 게 마그마예요? 아니, 얘가 다시 굳고 녹으면은 마그마가 되긴 해요. 돌이 녹아서 되는 애들, 액체 상태인 융해된 암석을 마그마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이 마그마가 지표로 올라오면서 낮아진 압력 때문에 기체 성분이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용암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땅이 흔들리는 거죠.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땅이 흔들리는데, 간단히 얘를 좀 요약하면 지하에 축적된 에너지가 지진파로 방출되면서 어쩌고저쩌고 땅이 흔들리는 현상. 초점은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고, 왼쪽은 그 원인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지하의 에너지가 축적이 돼. 그리고 그 에너지가 지진파로 파동의 형태로 방출되면 지진이다. 자, 화산 분출이 일어나면서 땅이 흔들려. 지진인가요? 지진이죠. 그렇죠? 근데 그럼 만약에 건물이 넘어져서 땅이 흔들려. 지진일까요? 뭐 땅이 흔들리는 것만 보면 지진인 것처럼 보이긴 한데,
걔는 되게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흔들림이기 때문에 지진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실 여기 지진이 발생한 지점,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 바로 위라고 되어 있는데 뭔 차이냐? 자, 보통 지진이 지표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되게 드물어요. 보통 지각의 안쪽이나 아니면 지각보다 조금 더 지각에서 좀 더 밑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을 진원이라고 합니다. 파원의 원, 광원의 원, 원인의 원, 근원이다. 자, 그런데 지진이 발생한 이 진원으로부터 연직 방향으로 또는 수직 방향으로 바로 지표면으로 수선을 그린다면 또는 위로 선을 그었을 때 지표 표면과 맞닿는 부분을 진앙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A라고 하는 위치에 있을 때 진앙까지의 거리는 같은 A랑 뭐 B가 있다고 한다면 뭐 진원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뭐 지진파를 한다거나 뭐 체크를 해본다거나 뭐 따져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마 그건 지구과학에서 해당할 거고요. 두 개의 거리는 다르다. 따라서 진앙과 진원은 구분해줄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 자, 화산활동, 지진과 같이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나타나는데 이런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이런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 뭐냐?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다. 자, 태양이 빛을 쏴가지고 화산을 만들어요? 아니죠. 자, 달이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지구 내부에 있는 마그마가 올라와요? 아니죠. 바로 지구 내부에 있는 에너지 때문에 지각 변동이 나타난다. 자, 이렇게 지각 변동을 알아봤는데 지각 변동이 유난히 자주 나타나는 곳이 있다. 유난히 자주 나타나는 곳이 있다. 활발하게 나타나는 곳이 있다. 그곳을 지각 변동이 활발하다 해서 변동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는 띠 모양이 좁고 긴 띠 모양의 지역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지진대,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화산대라고 하는데 특징이 있다. 지진대랑 화산대는 보통 대체적으로 그 분포가 일치한다. 지진대가 있고 화산대가 있다면 거의 얘네는 그 지역이 유사하게 겹쳐져 있다더라. 두 번째, 자주 나타나는 곳, 좀 유난히 많이 나오는 곳, 태평양의 가장자리, 대서양의 중앙부,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일대 등 여기서 지진과 화산이 되게 자주 나타난다. 그래서 태평양의 가장자리를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불의 고리라고도 하고요. 다른 하나는 태평양의 가장자리, 말 그대로 영어로 직역해서 퍼시픽 림이라고 합니다. 동명의 영화도 있죠. 퍼시픽 림. 본 사람 있나요? 퍼시픽 림. 본 사람 없어요?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기에르모 델 토로였나? 감독 이름이. 그 파네미로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던 감독이 맡았던 영화인데 되게 단순해요. 개수가 이 불의 골이라고 하는 이 태평양의 가장자리에서 올라와서 태평양에서 올라와서 깽판 친다. 그래서 그거를 로봇으로 잡는다라는 좀 단순무식한 영화입니다. 재밌어요 보면. 각설하고. 자, 이렇게 지진대랑 화산대의 분포는 대체적으로 파내 경계가 일치한다. 항상도 아니고 무조건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되게 참 미묘하죠. 뭐 여러 가지 과목에서 수학이랑 국어, 영어 이런 과목이랑 다르게 사회랑 과학은 무조건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쓰죠.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무조건, 항상, always라는 말을 거의 안 써. 조심해야 된다 그런 부분. 화산활동과 지진은 대륙 주변부에 많이 발생한다.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 항상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정도 기억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판 구조. 자, 앞에서 판의 경계라고 했는데 그럼 판이 뭐냐 봅시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표는 지각인데
이 지각이 지 혼자 멘틀 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는데 얘네가 완전히 아예 분리되는 녀석들이 아니라, 자,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는데 위에는 지각, 아래는 멘틀이라면 얘네들이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멘틀의 일부분이 지각이랑 같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나눌 건데 지각과 연결되는 멘틀을 같이 묶어서 암석권이라고 할 거예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암석권이니까 얘네가 되게 단단한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따라서 멘틀의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각과 상부 멘틀의 윗부분 일부를 포함한다 돼 있습니다. 얘네들은 보통 땅 위에서부터 깊이 약 100km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녀석들. 자, 멘틀은 유동성이 있는 고체라고 했어. 자, 위에서 단단한 고체 부분을 포함했다면 이제는 유동성을 포커스를 줄 거다. 암석권 바로 아래에서 멘틀의 대류, 유동성에 해당하는 부분,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연약하다, 연하고 약하다, 연약권이라고 나눠주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암석권과 연약권으로 두 부분을 나눴을 때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 암석권이고요. 이 암석권을 각각의 조각으로 나눴을 때 그것들을 판이라고 할 거다. 판이라고 하는 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 지각과 이제 그 밑에 있는 상부 멘트를 포함한 암석권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조각들로 되어 있는데 뭐 교재마다 달라요. 뭐 크고 작은 10개의 조각 또는 뭐 되게 작은 소형 판까지 포함해서 진짜 수십여 개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엄청나게 작은 소형 판들까지 볼 필요 없고.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대륙판과 해양판 이라 되는데, 자, 어떤 판 안에서 바다 부분, 즉 해양 지각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 부분, 대륙 지각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판이 무조건 해양판이고 어떤 판이 무조건 대륙판이라는 게 아니에요. 대륙 지각이 있거나 해양 지각이 있으면 대륙 지각이 있는 쪽은 대륙판이고 해양 지각이 있는 쪽은 해양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대륙 지각을 포함하는 판을 대륙판이라고 하고 해양 지각을 포함하는 판을 해양판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동시에 한 판에 동시할 수 있어. 특징. 자,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특징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보면 된다. 자,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두껍다. 왜?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보다 더 두껍기 때문에. 자,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의 평균적인 두께 기억나요? 대륙 지각은 약 30km 정도 평균, 해양 지각은 5에서 10 정도 두께를 가진다. 따라서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두껍고 해양판은 대륙판보다 얇다. 두 번째, 밀도. 자,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중에서 밀도가 큰 쪽은 해양 지각이다. 밀도가 크다 누구보다, 대륙 지각보다. 밀도가 작다 누구보다, 해양 지각보다. 따라서 대륙판과 해양판 역시 비슷하게 밀도 차이가 존재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돼 있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돼 있다. 자, 마그마가 천천히 식고 빠르게 식는 것에 따라서 얘네가 식으면 돌이 될 건데 빠르게 식으면 어떤 돌이 된다 했죠? 빠르게 식으면 화산암, 천천히 식으면 심성암. 그래서 심성암 안에는 뭐 화강암, 안산암 이런 애들이 있었고 천천히 식는 애들은 빠르게 식는 애들은 뭐 현무암, 반려암 이런 애들이 있었죠. 자, 그 애들 중에서 이 화강암과 현무암으로 나눈다면 보통적으로 이 현무암질, 화강암질, 암석의 성질 때문에 밀도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이
대륙판, 해양판까지 알아봤고 이러한 판들이 여러 가지 조각을 이루어서 구조를 이룬다까지 했는데 얘네가 밑에 있는 연약권에서 무엇이 일어난다?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그럼 밑에서 멘틀이 움직이면서 암석권에게 영향을 준다면 밑에 있는 멘틀이 대류 현상 때문에 움직이면서 암석권에 영향을 준다면 판은 같이 움직일 수 있겠네요. 따라서 멘틀 대류에 의한 판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판의 경계에서 지진, 화산 활동 등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이것을 판 구조론이라고 합니다. 뭐 판의 경계와 지형해서 지금 뭐 사진을 넣었는데 잘 보이나요, 여러분들?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원래 사진은 잘 안 보여서 쌤이 일부러 흑백하고 대비도 올리고 있는데 이걸 왜 넣었냐면 좀 자주 등장하는 판의 경계나 자주 등장하는 판의 이름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뭐 시험을 이 판의 경계에 해당하는 문제를 뭐 100문제 낸다 치면은 한 80%, 70% 정도가 이러한 판의 경계 또는 판의 이름, 이러한 경계에서 나타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 자주 나오는 부분이 지금 여기 있는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 두 개의 경계. 북아메리카의 이 서쪽 끝엔 어떤 지역이 있죠? 아는 사람? 가장 유명한 미 대륙 서부 지역에 있는 가장 유명한 지역. 서쪽에 가장 유명한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제일 유명한 도시 로스앤젤러스, LA 안에서 이 판의 경계에서 샌안드레아스라는 단층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살펴보고. 다음에 나스카판과 남아메리카판, 페루, 칠레 해구와 안데스 산맥, 다음에 태평양판과 나스카판, 그리고 대서양 중앙 해령, 동아프리카 열곡대, 히말라야 산맥, 일본 열도, 그리고 여기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사이. 여기가 좀 주로 나와요. 자주 나와요. 여기가 좀 자주 나온다. 노란색과 흰색의 부분은 없어요. 그냥 쌤이 동그라미 치다 보니까 색깔이 좀 바뀐 거지. 저기가 좀 자주 나와요. 뭐 이름을 기억해 두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각각의 저 지역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형들의 이름이나 판의 이름들을 기억해 두면은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 사진에서는 검은색이어가지고 체크가 잘 안 되겠다. 됐으면 넘어갈까요? 조금만 더. 밑에 그림 뭐 이어서 얘기할게요. 밑에 보면은 판이라고 하는 것들, 암석권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밑에 있는 연약권에서 나타나는 멘틀의 대류 때문에 상대적인 운동이 일어난다 라고 돼 있어요. 연약권에서 나타나는 멘틀 대류 때문에 상대적인 운동이 나타난다. 자, 판의 이동 속도는 이 멘틀 대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판의 크기니 밀도니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1년에 약 1에서 10cm 정도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럼 얘네가 1m를 움직이려면 최소 10년에서 최대 100년 정도 움직여야 1m가 움직이겠네. 그럼 우리 눈에 보일 정도, 즉 뭐 제주도만큼 움직인다 했을 때 제주도의 좌우 길이가 100에서 200 정도 되나요? 100에서 200km? 뭐 넉넉하게 잡아서 200km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고 하면은 약 20만 년을 움직여야 제주도만큼 움직이겠네. 근데 멀리서 봤을 때 제주도는 티도 안 나죠.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볼 정도로 움직이려면 적어도 몇백만 년, 몇천만 년, 몇억 년 정도는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얘네는 이동 속도랑 이동 방향이 달라요. 왜? 밑에서 나타나는 멘틀 대류 방향이 다 일정하게 균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디 들어가고 어디 나오고 어디 올라오고 어디는 내려가고
그래서 판마다 이동 속도랑 이동 방향이 달라. 이처럼 판의 경계는 밑에서 나타나는 멘틀 대회에 의한 상대적인 운동 방향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부분은 뒤에 부분에 살펴볼 거고, 이처럼 판 이동의 원동력은 멘틀 대류. 멘틀 대류의 원동력은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의 원동력은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지구 내부 에너지의 원동력은 원동력이라고 하는 여기가 근원.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은 기억나는 사람이 없나요? 1번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은 수소 혁명합 반응이다. OX X. 2번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은 달에 의한 중력 영향이다. X. 태양 복사 에너지다. X. 그럼 나머지 뭐뭐 있어요 이제? 떠올릴 수 있는 애들. 좀 간단히 얘기하면 열이잖아요. 열. 근데 무슨 열? 뭐에 의한 열? 얘네가 쌓이면서 내부에 축적돼 있던 중력에 의해 수축된 에너지들이 수축되면서 쌓인 에너지들이 축적된 것과, 두 번째는 내부에 들어있는 방사성 원소들이 뭐하면서 융합하면서 합성하면서 붕괴되면서 우라늄, 플루토늄은 얼마 없겠지만 우라늄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사성 동위 원소들이 붕괴되면서 내뿜는 열 때문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다들 왜 기억을 못할까? 그것 때문에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1교시 마무리하고 2교시 때 직권의 변화, 판 구조론, 그리고 지형 변화까지 여러 가지 지형 얘기를 하고 하면은 개념이 끝입니다. 질문, 궁금한 점 없으면 10분 쉬는 시간.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쌤이 만약에 쌤이 아니었다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지 가늠이 안 되긴 하거든요. 되게 운 좋게 쌤이 된 케이스긴 한데, 여러분들은 뭔가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떠났다고 해요. 일을 하게 될 텐데, 하고 싶은 일이 지금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난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학교랑 상관없이 거기 같은 그런 연관된 학과를 가고 나서 그 일로 가는 것도 포함이고, 또는 그냥 바로 그 일로 간다면 하고 싶은 일 또는 해보고 싶은 일 있나요? 다들 생각해 본 적 있는 사람, 혹시 난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 있는 사람? 한 명. 보통 그 시기에는 다들 어떻게 해서 일을 해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긴 하죠.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기도 하고. 쌤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장래희망이 뭐였냐면 1학기 때는 사진기사였고 2학기 때는 뭐였지? 반대였나? 1학기 때가 아니다. 1학기 때가 사진기사였고 2학기 때가 그 프로그래머였어요. 중학교 때는 그냥 연구원 이런 걸 좀 봤는데 그때 몰랐지. 난 내가 그렇게 과학을 잘하는 줄 알았지. 근데 고등학교 와보니까 열심히 하는 애들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그냥 즐기기로 했어요. 그냥 1등급? 어차피 못 노릴 거면 9등급 기준 1등급, 2등급 못 노릴 거면 즐기기라도 하자. 그래서 그냥 1학년 때 애들 다 내신 준비 이런 거 할 때 진짜 되게 정적으로 놀았어요. 되게 동적으로 논 게 아니라 되게 정적으로, 되게 조용히 놀았어. 그냥 수업도 딴짓하면서 듣고, 안 듣고 자고. 근데 째진 않고, 진짜 날라리 애들처럼 술 담배를 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냥 진짜 되게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무미건조하게
1년을 보내고 2학년 때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그래서 그때는 화학이랑 물리만 공부했어요. 화학이랑 물리만 공부했는데 물리는 안타깝게도 2등급에서 멈췄고 9등급 기준 2등급에서 멈췄고 화학은 운이 좋았는지 그때 1학기 때 한 중간고사였나? 두세 문제 정도 틀려서 그 10등 이내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화학을 듣는 애들 10등 이내. 그리고 기말고사도 7등인가 이내에 들었고 그것 포함 수행평가나 다른 거 다 합치니까 화학 1등이었나? 1등급이었나? 비슷한 거 했어요. 아, 나는 화학에 되게 그게 있나 보다 해서 화학만 공부했고 수능 때 안타깝게도 화학 1, 화 2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1, 1이 안 나왔어. 2에서 멈췄어. 한 문제 차이로. 그래서 대학교 여러 곳 지원을 넣었다가 안타깝게도 다른 대학교 두 자리에 빈자리가 없어서 안전빵으로 본 제주대 입학하고 그냥 요양요양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30년을 보내니까 어쩌다 보니 일자리가 생겼네요. 아, 뭐 갑자기 이런 얘기 왜 꺼내냐? 사실 지금 무슨 꿈을 꾼다 한들 그게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적어도 꺼두면 나쁘진 않더라라는 얘기를 그냥 주저리주저리 했다. 그러니까 놀 때 놀고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하세요. 자, 판의 경계. 판은 앞에서 말했듯이 이 멘틀 대비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판이 움직인다. 네, 이 판이 상대적인 운동 방향을 가지고 상대적인 속도를 가지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냐에 따라서 크게 경계를 세 가지로 나눈다.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조형 경계. 얘네들 이름을 보면은 사실 직관적이에요, 되게. 발산형 경계. 여러분들 아마 좀 예습이 빠른 친구들은 발산과 수렴을 아마 수학에서 들었을 거야. 예습이 빠른 친구들은. 아니면 내가 좀 그 지식적으로 좀 해박한 친구들은 발산과 수렴이라고 하는 단어를 미리 들어봤을 텐데 발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퍼져나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수렴이라고 한다는 것은 한 점으로 모인다 또는 한 곳으로 모인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퍼지는 것과 모이는 것 따라서 발산형 경계에서 두 판이 어떻게 된다? 서로 멀어진다. 수렴형 경계에서 어떻게 된다?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발산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 얘네들은 자,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 상승부에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멘틀 대류 위에 있는 판은 그리지 않을게요. 근데 판이 멘틀 대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 라고 본다면 자, 멘틀 대류가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부분을 보면은 멘틀이 위로 올라오면서 커지죠. 옆으로 상부를 보면 대류의 상부를 보면 상층부를 보면 양옆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만약에 두 개의 판이 존재한다면 밑에 있는 멘틀 대류의 상대적인 운동 때문에 이 판들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어?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겠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렴형 경계는 반대다. 자, 양옆에서 멘틀 대류가 이 밑에 있는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고 있는데 판의 경계를 살펴보니까 두 개의 판이 붙어있는 연약권은 상대적인 운동 방향이 서로 가까워지는 서로 모이는 방향이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자, 두 판이 멀어지면은 갭이 생기겠죠. 빈틈이 생기겠죠. 그 빈틈이 어떻게 되겠어? 그 빈틈이 만약에 마그마들이라면 얘네가 굳어버리겠네. 마그마가 굳으면 뭐가 돼요? 돌이 되죠. 녹은 돌이 마그마라 했으니까 굳은 마그마는 돌이겠네. 그렇죠? 돌이 된다는 얘기는 딱딱해진다는 거고 딱딱해진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 상태의 겉부분, 즉 지각이 되겠네. 아, 판이 생기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오히려 들어가는 쪽, 합쳐지는 쪽은 얘네가 위로 한도 끝도 없이 솟아오르진 않아. 뭐 얘가 한쪽이 밑으로 들어간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럼 판이 만약에 점점 안쪽으로 들어간다 해봅시다. 위에 있는 암석권이 연약권 쪽으로 들어간다 해봅시다. 그러면 멘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온도 올라가고 압력 올라가죠. 밀도 올라가고. 그러면 얘네들이 점점 흐물흐물해지겠네. 판이 사라진다. 발산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에서는 판이 판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그에 반해 자 보존형 경계는 일단 두 판이 서로 어긋난대. 얘네들의 이동 방향이 겹치는 방향이거나 또는 멀어지는 방향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어긋해서 지나간대. 여러분들 버스 탔을 때 버스 기사들이 서로 지나갈 때 인사하는 것처럼 판이 그냥 서로 어긋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 판이 생기거나 죽지 않으니까 보존되겠네. 그래서 보존형 경계 이렇게 이해해주면 간단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에서 총 6가지 예시가 사례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해령이니 열곡이니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일단 이 지형들을 먼저 한번 볼게요. 한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 미리 여기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령. 바다에 있는 령이다 하는데, 자, 대관령 아나요, 여러분? 대관령. 태백산맥에 있는 이제 높은 거식이죠. 거기서 뭐 고랭지 배추가 자란다 어쩌고저쩌고 하던 거 옛날에. 자, 대양 해저에서 바닥에서 발달하는 산맥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해정은. 즉 주변이 평평한 지역이 있는데 다른 평평한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솟아오른 지역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두 번째, 해구. 바닷속에 있는 해저에 있는 골짜기다. 얘는 오히려 산맥을 솟아오른 부분이라면 해구는 뭐라고 하지? 움푹 들어간 부분이다. 자, 열구. 골짜기의 곡과 찢어지다의 열, 하열, 균열의 열, 골짜기의 곡. 자, 지금 여기 발산이 연계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생략하고 폭이 좁고요, 깊은 V자 형태의 골짜기다. 폭이 좁고 깊은 V자 형태의 골짜기가 이렇게 있다. 이 골짜기들이 길게 이어진 지형은 열곡대라고 한다. 자, 호상열도. 열도. 화산섬들이다. 정확히 열도는 화산섬이 아니에요. 섬들이에요, 섬들. 화산섬들 열도인데 어떤 열도냐? 해구 위에서 봤던 해저 골짜기와 나란하게 활골로 호상이다. 활골로. 우리가 원주를 그린다 했을 때 원주의 일부를 뭐라고 했었죠? 원호라고 했었죠. 원주 일부를 원호라고 했는데 얘를 활골이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어떤 원호의 형태로, 즉 활골의 형태로 섬들이 배열이 된다. 그래서 호상열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열도 일본이 있습니다. 자, 변환단층. 층이 끊어진 지역인데 사실 변환이 뭘 의미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부분까지는 딥하게 조사를 안 해서 단층이에요. 끊어진 지형이에요. 지층이 끊어진 지형이에요. 지금 여기서 해령과 해령 사이라 되는데 무조건 반드시 해령과 해령 사이라고 보다는 이 판이 어긋나면서 지층이 끊어진 지형이다. 자, 마지막으로 습곡산맥. 자, 지층이 횡압력을 받아 휘어지면서 융기하여 형성된 산맥이라 적혀 있는데, 두 개의 판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만약에 양옆에서 이렇게 민다고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서로 민다면 결국 여기 안에 있는 물질들, 지각을 이루는 물질들이 변형이 일어나겠죠. 형태 변형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얘네가 완전히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완전히 단단한 그런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양옆에서 누르는 압력을 받아서 변형이 일어났을 때 안쪽으로 파고들거나 위로 올라가야 돼. 근데 보통 밀도가 여기가 낮아요. 왜? 여긴 대기잖아. 그래서 위로
솟아오릅니다. 보통 위로 솟아오릅니다. 뭐 아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위로 솟아올라서 나타나면은 산맥의 형태로 나타나겠네요. 따라서 양옆에서 서로 누르는 압력, 횡압력, 지표에 대해 나란한 압력을 받아서 휘어지면서 얘네가 솟아오른 융기되어 형성된 산맥을 습곡 산맥이라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안데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뭐 로키 산맥, 그다음 또 뭐가 있죠? 북아메리카에 산맥이 두 개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습곡 산맥이 로키 산맥과 네 글자나 다섯 글자짜리 산맥이 있는데 기억나는 사람? 로키 산맥이 서쪽에 있고 동쪽에 있는 산맥이 있을 거야 아마. 아닌데? 동쪽에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쌤은 통합사회를 안 해서 지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처럼 여러 가지 지형을 살펴봤어요. 왜? 위에서 이 지형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 발산의 경계부터 봅시다. 자, 발산의 경계는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타날 수 있는 가지수가 해양판과 해양판,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예시밖에 없습니다. 왜 해양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경우는 없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 해양판은 말 그대로 해양 지각이 있는 쪽이고 대륙판은 대륙 지각이 있는 쪽이죠. 그러면 해양과 대륙이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나타나진 않죠. 대륙이 딱 끊어진다면 바로 해양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양판과 해양판, 대륙판, 대륙판은 있어도 해양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봅시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우 해령이 형성된다. 즉 주변에 비해서 약간 더 솟아올랐네요. 솟아올라서 산맥, 해저 산맥을 이룬다. 해저 대양 산맥을 이룬다. 자, 그래서 가장 유명한 해령 중에 하나인 대서양 중앙 해령, 동태평양 해령. 자, 그럼 해령이라고 적혀 있네. 그럼 얘네가 뭐다? 발산형 경계구나. 자, 얘는 이 중심부에서 열고 깊고 좁은 V자 형태의 골짜기가 만들어지는데 얘네가 멀어지면 이 열곡이 점점 벌어지면서 열곡 밑에 있던 마그마들이 뭐 되겠어? 강제적으로 분출되겠네. 왜? 밀도가 낮은 쪽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분출된 마그마들이 위에 있는 물 때문에 급속도로 식으면서 해양 지각이 됩니다. 해양 지각이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용암에다 마그마에서 되게 빠르게 굳고 되게 그 철 성분이나 마그네슘 성분이 많기 때문에 검은색의 현무암질 해양 지각이 된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증가한다. 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녀석들은 여기 근처에 있을 거고요. 애기들이 점점 멀어지면서 늙는다. 약간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자면, 자, 결론이라기보다는 일어날 수 있는 변동 활동, 지각 변동 활동,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뒤에서 다시 살펴볼 거긴 하지만 천발 지진은 지표에서 약 70km까지, 이건 뒤에 다시 볼 거니까 적어놨어요. 0에서 70km까지, 지표에서 0에서 70km까지는 천발.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난다 해서 천발 지진이에요. 얘는 지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지각의 두께가 아무리 깊어봤자 35km죠. 근데 심지어 해양 지각이니까 그 밑에 있는 암석권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대륙판과 대륙판, 해양판과 해양판과 유사하게 일단 멀어지면서 열곡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열곡이 길게 발달한 열곡대가 만들어져요. 길게 발달한 열곡대가 만들어져요. 해양판에서 못 만들어지냐라고 한다면 열곡대가 보통 대륙 쪽에 있는 거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맞다고 못하겠어요. 아닌 케이스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유명한 열곡대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자, 여기에 지금 특이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자, 열곡대가 계속 확장되는 경우 해령을 형성한다 라고 돼 있죠. 자, 열곡대가 만들어져서 얘네가 점점 벌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애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옆으로 멀어지거나. 그럼 여기는 일반적으로 지표보다 고도가 조금 더 아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에 따르면 멀어지면서 붙는 애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다른 곳보다 고도가 낮다면 물이 흘러 들어가서 고이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부분에 유입되는 수분의 양들이 많아진다면 물이 고일 거고, 그 고이는 물의 양이 점점 많아지면 바다같이 되겠네. 즉 해령이 될 수 있다. 해령이 발달될 수 있다. 바다가 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나중에 해양지각이 형성되는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요. 산발 지진이 발생한다. 위에서 봤듯이. 자, 발산의 경계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렴형 경계. 자, 수렴형 경계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섭입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해양판과 대륙판, 해양판과 해양판. 섭입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대륙판과 대륙판으로 볼 겁니다. 섭입이 뭐냐? 자, 내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판이랑 판을 밀었을 때 위로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그거랑 반대로 판이랑 판을 서로 밀었을 때 한쪽이 한쪽 밑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한쪽이 한쪽 밑으로 쑥 들어가는 경우, 이것을 섭입이라고 할게요. 유사한 얘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단어 중에 삽입이 있죠. 삽입. 넣는다. 얘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안쪽으로 들어간다. 섭은 무슨 섭인지 모르겠네. 자, 해양판과 대륙판. 밀도가 큰 해양판이, 자, 해양판, 해양지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륙지각보다 밀도가 크다. 누구보다? 대륙판보다 해양판이 밀도가 크다. 자,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다. 따라서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밀도가 큰 해양판이 들어간다. 섭입된다. 자, 이러한 해양판이 섭입되면서 깊은 해저 골짜기를 만드는데 그것이 해구고요. 대륙판에서는 이 밀도가 큰 게 들어와서 대륙판을 밀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네가 쭈글쭈글해져. 밀도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습곡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유명한 예시가 남아메리카에 있는 페루, 칠레 해구 안데스 산맥이다. 두 번째, 대륙판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자, 이 섭입되는 녀석이 들어감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연약권과 뭐 암석권 여러 가지 상호작용으로 이 대륙판 쪽에서 섭입이 위로 떠오르는 섭입을 당하는 이쪽에서 마그마의 지각의 융해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따라서 해구와 나란하게 대륙 지각에서 화산들이 나타난다. 해구가 지금 이렇게 해구가 형성되어 있다면 화산이 나란하게 나타난다. 화산들이 나타난다. 두 번째, 판이 점점 밀고 들어가죠. 판이 밀고 들어가는데 밑에 연약권이 있다고 하지만 연약권은 고체가 아닌 건 아니에요. 따라서 고체랑 이 판 사이에서 무엇이 일어나? 마찰이 일어나겠네. 그럼 얘네 사이에서 에너지가 점점 쌓이고 그 에너지가 터져 나오면 지진이고, 그쵸? 근데 이 판이 점점 들어가니까 마찰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쌓이는 부분이 점점 깊어지겠네. 즉 지진이 일어나는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대륙 쪽으로 갈수록. 따라서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했듯이 천발, 얘는 0에서 70km 깊이라면 신발은 300km 이하부터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중반은 얘네 중반 라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 구역, 중발 지진이 일어나는 구역,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 구역을 통해서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 구역을 동그라미, 중발 지진이 일어나는 구역을 세모, 신발 지역이 일어나는 지역을 X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갈수록 지진이 일어나는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 그러면 어느 쪽이 대륙판인지 알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쪽이 좀 더 깊네. 여기로 갈수록 지진이 일어나는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네. 그럼 해양판과 대륙판이라고 했을 때 대륙판이 될 겁니다. 여기는 해양판이 되고 진원의 깊이를 이용해서 어디가 무슨 판인지 알아낼 수 있다. 물론 오른쪽이 해양판일 수도 있어요. 밑에 있는 예시를 살펴보면 밑에 있는 예시도 같이 볼게요. 자, 해양판과 해양판끼리 서로 수렴되는 수렴형 경계에서 한쪽이 조금 더 밀도가 크다면 상대적으로 그 녀석이 밀도가 작은 녀석 아래로 섭입된다. 그래서 섭입되면서 위에서 살펴봤던 해구가 또 형성된다. 가장 유명한 예시 중에 하나가 마리아나 해구. 지구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곳,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하죠. 에베레스트 산을 다 넣어도 남을 정도로 깊은 곳. 자, 얘네는 섭입 과정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분출하면 어떻게 되냐? 해구랑 나란하게 화산들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 바다 밑에 있는 해저 화산들이 계속해서 쌓이면 그 바다 위로 해상으로 올라올 거고 그 녀석들이 화산섬이 될 테니 이런 섬들이 여러 개 쭉 나란하게 이어지겠네. 해구와 나란하게 섬들이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뭐예요? 호상이 열도. 일본과 비슷하게 생긴 또는 뭐 인도네시아와 비슷하게 생긴 이런 열도가 형성된다. 따라서 이러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은 밀도가 작은 판 쪽이야. 그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 섬이 있는 곳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이다. 그럼 그 녀석의 반대쪽에 있는 녀석이 섭입되고 있는 판이다. 해양판이다 라고 알 수 있겠네요. 위에서 봤듯이 똑같이 해양판의 섭입에 따라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해양판이 이쪽 방향으로 섭입되고 있다. 섭입되는 방향을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섭입대 얘기가 나오는데 섭입대가 뭐냐면 자 판의 경계랑 섭입대는 서로 다른 거거든요. 자 두 판이 있는데 한쪽 판과 한쪽 판이 서로 만나서 생기는 경계가 판의 경계예요. 경계가 쉽게 말하면 해구가 생기는 부분이 판의 경계예요. 그런데 한쪽은 들어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직 판이 끝나진 않았어. 이 판이 끝나는 부분을 섭입대라고 합니다. 섭입대. 그러면 이 녀석 이후로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대륙판과 대륙판 이 예길판의 대륙판과 대륙판을 살펴보면 이제 얘를 좀 지우겠습니다. 자 대륙판과 대륙판은 충돌하면서 앞에서 말했던 습곡 산맥이 만들어진다. 밀도가 작고 얘들이 꽝 부딪히면서 쭈글쭈글 위로 솟아오른다.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등이 있다. 얘네들은 섭입대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막 판이 길게 쭉 들어간다는 느낌보다 뭔가 좀 애매모호하게 사라진다? 아마 정확한 설명은 지구과학 정도에서 나올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은 마그마가 생성되지 않아, 즉 잘 생성되진 않아서 화산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잘 일어난다고 보기엔 애매하다. 두 번째, 섭입대가 존재하지 않아서 즉 깊게 들어가는 판이 없어서 신발 지진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보통 3번에서 중발 지진까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결론, 해구 또는 습곡 산맥이 나타나면은 수렴형 경계구나. 자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 자 발산하는 판의 이동 속도 차이로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수직으로 발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발산형 경계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근데 얘네가 항상 직선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항상 곡선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뭐 지그재그 형태로 되어 있겠죠. 근데 한쪽이 무조건적으로 빠른 것도 아니야. 한쪽이 무조건적으로 느린 것도 아니야. 얘네가 이동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달라. 밑에 뭐 대류가 다 같은 방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뭐 얘를 확대해서 본다고 했을 때 일부 지역에서 얘는 좀 빠르게 이동하고 뭐 얘는 천천히 이동하고 하다 보니까 이동하는 속도의 차이 때문에 이 해령이 끊어지면서 해령들이 그러니까 해령과 열곡들이 옆에서 솟아나오는 부분이 해령이죠. 이 해령과 열곡들이 끊어지면서 단층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서로 두 판이 멀어지는데 여기서 본다면 여기는 어차피 같은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고 같은 판이에요 심지어. 자, 여기는 서로 멀어지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같은 판이에요. 근데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서로 같은 판이 아니에요. 즉 보존형 경계는 여기서만 나타나고 있다. 발산형판의 이동속도 차이로 해령과 해령 사이의 수직으로 변환 단층이 발생한다. 자, 예시가 지금 산안드레아스 단층이라 되어 있는데 제가 저 친구 사진을 보면은 바다 사진은 아니거든요.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바다 사진이 아니고 바다가 아니어도 변환 단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로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발달하지만 뭐 해구와 해구 사이 또는 대륙판이 서로 어긋나는 경계에서도 발달한다. 자, 여기서는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하고요.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뭐 지형이 서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뭐 밑에 마그마가 지각이 융해돼서 마그마가 형성된다거나 하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이 지각끼리만 서로 마찰되며 천발 지진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계, 여러 가지 경계 살펴봤고요. 이 뒤로 넘어가면 위에서 했던 부분들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해양지각의 나이 정도, 해양지각의 나이, 이제 대륙지각, 해양지각 나이를 비교했을 때 대륙지각의 나이가 해양지각의 나이에 비해서 많이 많습니다. 해양지각은 이 수렴형 경계에서 사라지고 그 발산형 경계에서 생겨나죠. 대륙지각은 없어진다라고 하기엔 애매해요. 없어지는 곳이 딱히 존재하지가 않아. 앞에서 살펴봤던 수렴형 경계,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수렴하는 경계에서도 대륙 지각이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일부가 섭입되면서 섭입됐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점점 뭐 융해될 수 있긴 하지만 애들이 합쳐지면서 습곡 산맥 즉 솟아오른다라고 돼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보통 얘네는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 진짜 오래 살았어. 진짜 오래 산 애들은 한 몇십억 년 정도 살았긴 해요. 해양지각 반면에 발산형 경계에서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대륙지각과 수렴되는 부분에서 죽어. 또는 해양지각과 수렴되는 부분에서 죽어. 그래서 나이가 얘에 비하면 적습니다. 두 번째, 이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해양지각. 자, 여기를 상대적인 뭐 거리라고 할게요. 어떤 발산형 경계에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에서 나이 뭐 보통 억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나이를 보면은 멀어질수록 나이가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거리에 따른 나이가 점점 커지고 어떤 판의 경계랑 만나는 수렴형 경계에서 나이가